이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노동자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죠. 삼성은 우리 없으면 절대 버틸 수 없어. 이제 한국인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국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삼성이 없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웠던 인도 노동자들 결국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삼성 공장의 자랑이었던 남자. 가난한 과일 장수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 남자가 모든 걸 잃고 후회하며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준 파텔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이면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죠. 하루 종일 서서 고객들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왔어요. 손님들은 늘 값을 깎았고 저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여야 했죠. 부모님은 제가 15살 때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두 동생의 보호자가 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순일과 라제쉬를 학교에 보내야 했으니까요. 동생들은 매일 배고프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조금만 참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삼성 공장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죠. 면접장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진정시켰어요.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공장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확히 나오는 월급은 저희 가족에게 큰 희망이었죠. 밤에는 음식 배달도 했습니다. 잠은 줄였지만 저축은 늘어났어요. 삼성에서 일하면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판매하지 않아도 됐죠.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에어컨이 나오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처음으로 제 통장에 100만 루피가 쌓였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 순일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가장 기뻤어요. 제가 번 돈으로 순일의 등록금을 낼 수 있었죠. 순일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이제 라제쉬도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나은 동네로 이사했어요. 이제 방이 2개인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죠.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전기도 24시간 들어왔어요. 더 이상 촛불을 켜고 공부하지 않아도 됐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삼성 직원이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르주는 이제 잘 살게 됐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옛날에 저를 무시하던 가게 주인도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 직원이라는 말에 좋은 신부감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라시미를 만났어요. 라시미의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위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하셨죠. 결혼식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전했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가난한 과일 장수가 아니었어요. 삼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오른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만심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공장에서 제가 맡은 일은 스마트폰 부품 조립이었죠.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차츰 숙련도가 높아졌어요. 관리자님께서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월급이 오르면서 저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라시미는 반대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질 수 있다며 웃었죠. 삼성 최신 스마트폰도 구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새 폰을 보며 감탄했어요. 과거의 친구들과 만날 때면 괜히 허세도 부렸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와인인 줄 알아? 라며 값비싼 술을 시키곤 했죠.
친구들은 저를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괜히 뿌듯했습니다. 점점 상류층 모임에도 초대받게 됐어요. 저는 그들의 말투와 매너를 유심히 관찰했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법, 와인을 고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모르게 허세가 늘어갔어요. 한국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패션 스타일도 따라했어요. 머리도 한국 연예인처럼 염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르준이 한국인이 된 것 같다며 놀렸죠. 삼성 근무복을 입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삼성 직원님 오셨네요 라며 특별 대우를 해줬죠. 저는 그런 관심이 점점 더 좋아졌어요.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특히 더 으스대곤 했습니다. 동생 순일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너도 나중에 삼성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라제시도 이제 사립학교에 다녔습니다. 매달 비싼 학비를 내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삼성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특권을 만끽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이 쉽게 승인됐죠. 새 차도 샀어요. 동네에서 제 차를 보며 저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냐? 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기분 좋았습니다. 아내 라시미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치였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 새 아파트도 분양받았어요.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죠. 삼성이 있는 한 우리 미래는 탄탄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제 눈을 멀게 했고 저는 곧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죠. 저녁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주말이면 골프장에 다녔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은 잊은 채 허세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시미가 걱정할 때마다 내가 월급 받잖아 라며 넘겼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시절의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 있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요. 삼성 공장에 새로운 관리자가 왔습니다. 이대리라는 분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차 생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량을 맞춰야 한다, 불량률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매일 반복됐죠.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데 3배나 많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죠.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때 디팍이라는 사람이 제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동료인 줄 알았죠. 그는 자주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르준, 자네는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나?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디팍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삼성의 실적을 만드는데 왜 한국인들만 좋은 대우를 받지?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끄덕였죠. 공장 안에서 이런 불만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대리님은 상황을 눈치챘나 봐요. 여러분들의 급여는 인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며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우리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한번 의심이 생기니 모든 게 불만스러웠습니다. 디팍은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아르준, 당신은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노동자들이 당신을 신뢰해라며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저는 그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후 디팍은 몇몇 직원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단결하면 삼성도 우리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노동자 대표로 추천됐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대리님이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라고 설득할 때마다 오히려 반감만 커졌죠. 우리는 그를 회사의 앞잡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에서는 라시미가 걱정했어요. 당신 이상해졌어. 예전에 당신이 아니야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저는 영웅이 됐어요. 아르준이 우리를 이끌어줄 거야 라며 믿어주었죠. 그 신뢰가 저를 더 큰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디팍은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파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많아라며 자료를 보여줬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두 거짓이었을 텐데 그땐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다는 말이 당연하게 퍼졌어요. 누군가 참고 견디자라고 하면 비겁자 취급을 받았죠.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업을 결정했어요. 딥하기 이번이 기회다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라쉬미의 마지막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수 있어라는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저는 이미 딥하게 달콤한 말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시위를 벌였죠. 저는 가장 앞에서 구호를 외쳤어요. 임금 인상, 차별 철폐를 연신 외치며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했어요.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는 것, 주 5일 근무 보장. 만약 직원이 사망하면 가족 중 1명을 고용하고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죠. 딥학은 이 정도는 당연한 요구라며 부추겼습니다. 동생 순일이 찾아왔어요. 형,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우리가 삼성을 이길 수 있어. 이제 한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쉬미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데? 다른 회사는 이런 복지도 없다고요 라고 애원했죠. 저는 그런 라쉬미를 비겁자 취급했어요. 당신은 영원히 노예로 살고 싶은 거요? 라고 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과격해졌어요. 누군가 공장 벽에 페인트를 뿌렸고 회사 차량에 돌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조장했어요. 이 대리님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며 거절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삼성이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몰래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을 찾아다녔어요. 우리와 함께하자며 선동했죠. 딥학은 아르준, 자네는 훌륭한 지도자야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관리자들이 왔어요. 상황을 살피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보세요, 저들이 당황하고 있잖아요 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삼성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이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이 곧 항복할 거야. 우리가 이길 때까지 버티자라고 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월급이 끊기니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무시했어요. 동료들 중 일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직장 잃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죠. 저는 그들을 꾸짖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딥학은 계속해서 저를 부추겼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삼성이 곧 항복할 거야 라고 했죠. 저는 그의 말만 믿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모두 무시했어요. 파업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공장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원망했죠. 하지만 저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새벽부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우리를 포위했죠. 저는 급하게 동료들을 모았어요. 절대 폭력을 쓰지 말자. 평화 시위를 계속하면 경찰도 우리 편이 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경찰은 우리에게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10분 안에 모두 귀가하라고 했죠. 저는 버티자고 했어요. 우리가 물러서면 모든 게 끝난다며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최루탄이 터졌어요.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퍼졌죠.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도망가지 말자고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했죠.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체포를 시작했어요. 저도 체포됐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라시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탄 경찰차에는 5명의 동료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켰던 그 자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치소는 냉랭했어요.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 갇혔죠.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찾아왔어요. 파업 주동자로 지목됐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순간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치소의 TV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삼성이 멕시코와 태국에서 이미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전문가들은 인도 공장이 멈춰도 삼성의 생산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삼성에게 우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어요. 제 오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른 뉴스도 나왔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경우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라시미가 면회를 왔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제 어떡하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희망을 잃어갔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아르준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끌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미래까지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았어요.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저는 매일 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딥하게 정체,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치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딥하게 진짜 정체가 드러난 거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딥하기 극단 민족주의 단체의 일원이라니 누군가의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딥하게 단체는 외국 기업들을 인도에서 몰아내는 게 목표였죠.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년간 활동해온 극단주의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의 기업들이 성장해야 한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의 적이다. 딥하기 단체 집회에서 했던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겁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딥학은 다른 공장에서도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요. 현대, LG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을 선동했다가 실패하자 잠적했다는 겁니다. 딥학의 수법은 늘 똑같았어요. 먼저 노동자 중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접근했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그의 완벽한 타겟이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 벽을 치며 소리를 질렀죠. 딥학,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지만 소리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딥학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죠. 경찰은 그가 여러 가명을 사용해왔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진짜 이름조차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 그가 쓰던 휴대폰도 모두 일회용이었죠. 라시미가 또 면회를 왔어요. 당신이 딥하게 말에 속은 걸 아니까 경찰이 선처해준대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이미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르주는 딥하게 꼭두각시였어 라는 말이 돌았죠.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들 말이 맞았어요. 저는 딥하게 손안에서 노란한 바보였습니다. 구치소 벽에 기대어 앉아있으면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딥하기 저를 찾아왔던 순간들, 그가 건넨 달콤한 말들, 제가 그 말을 믿었던 어리석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우리를 비난했어요. 무책임한 파업으로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죠.
우리가 일으킨 파업이 결국 인도 경제를 해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딥하게 단체는 우리 파업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선전했어요. 외국 기업이 인도 노동자들의 힘을 두려워한다며 떠들었죠.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통 터졌어요. 동생 순일이 면회를 왔습니다. 형, 딥학 같은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했죠. 맞아요. 순일은 처음부터 딥학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의 말을 무시했어요. 경찰 조사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딥학의 단체는 인도 정부에서도 주시하는 위험 조직이었죠. 그들은 폭력 시위도 불사하는 과격 단체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서 놀아났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후회하는 나날이 시작된 겁니다. 석방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오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걷던 이 길을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 했죠. 아파트 경비원은 더 이상 제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라시미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당신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집안은 이미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싼 가구들은 모두 팔렸고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3개월째 못 갚았다는 내용이었죠. 카드 대금도 연체됐고 공과금도 밀렸어요. 전기가 끊길 위기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파산 직전이었죠. 다음 날 동생 순일이 찾아왔어요. 형은 너무 오만했어요.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 몰랐어요? 순일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동생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순일은 제가 사준 노트북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걸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마련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네가 공부하는 데 필요할 거야. 하지만 순일은 이미 휴학을 결정한 뒤였어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파업 주동자래, 삼성을 망치려 했대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죠. 한때 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실직 상태였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일용직 노동자가 됐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바닥을 쳤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상권도 무너졌어요.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가게들은 하나둘 폐업했죠. 저는 그들의 생계까지 망쳐버린 겁니다.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라시미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야 해요 라며 떠났죠.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이 상황에서 아내를 붙잡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계속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었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삼성 배지를 달고 당당하게 걷던 날들, 명품 시계를 차고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시절, 모든 게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동료의 장례식장에 갔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져 돌아가셨대요. 유가족들이 저를 보자 살인자라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죠. 벽에 걸려있던 삼성 우수사원 표창장을 보며 한없이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없는 우리 동네는 마치 죽은 도시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떠나갔고 희망도 함께 사라졌죠.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앞을 지나갔어요. 한때 제 꿈이 시작된 그곳은 이제 차갑게 굳어버린 콘크리트 벽만 남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어리석음이 만든 상처는 너무나 컸고 깊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잃은 채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그때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삼성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였죠.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애원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삼성이 얼마나 합리적인 기업이었는지를요. 우리가 받던 월급은 인도 평균의 2배였고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었죠. 노동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는 그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언론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삼성이 인도에 투자한 금액, 창출한 일자리 수가 공개됐죠. 우리 지역 세금의 40%가 삼성에서 나왔고 지역 발전 기금도 매년 수십억을 기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파업은 삼성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신뢰가 무너진 거죠. 더 이상 인도 직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본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배신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도 본사 앞을 지켰어요. 옷이 흠뻑 젖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죠. 삼성이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회사를 협박하던 그 오만한 태도가 부끄러웠죠. 이제는 제가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어요. 동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후회와 간절함만 남았죠. 우리는 매일 아침 본사 앞에서 미안합니다를 외쳤어요. 이번엔 진심을 담아서요. 삼성 관계자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알겠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삼성은 다시는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걸요.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됐죠. 삼성은 그 성공이 상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국 기업을 비난하라고 할 때 이 아르준의 실수를 기억해 주세요. 한국 기업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현지 직원들을 대우합니다. 저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한국의 기업 문화, 기술력, 그리고 도전 정신을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더 많이 배웠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오만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죠. 인도 평균의 2배가 넘는 급여와 안정된 삶이 있었는데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지금은 매일 빈 공장을 바라보며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한국의 위상을 알립시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한국 기업을 응원하는 분은 삼성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